출발 새아침. 전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때는 4+1 협의체 공조가 얼마나 굳건했는지 자유한국당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죠. 하지만 결국 선거법 통과를 둘러싸고 4+1 협의체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4+1 협의체 연동형 비례대표제이지만 처음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100으로 하겠다가 지금은 50석으로 줄여버렸다고 하니 현재와 비교해서 비례대표가 3석 정도 늘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비례 50석 중 30석에 대해 캡을 씌우고 이걸 권역별 석패율과 연결시킨다면 실질적으로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곤란하게 됐죠. 4+1이 이렇게 흔들려버리면 결국 결사항전의 자세를 임하고 있는 한국당은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바깥에서 바라보고 있자니 선거법을 둘러싼 한국당,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의 당리당략이 참 재밌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 당의 대표들이 단식까지 하면서 목숨 걸고 지키는 게 결국 국회의원 머릿수 서너 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본회의 어떻게 진행될지 YTN 라디오 노영현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지켜보겠습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가 좀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소식 국회 얘기라 그러니까 조금 힘이 빠집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제가 이제 국회 소식을 첫 번째 소식으로 가져오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또 유독 힘이 빠지는 게 그 민주당하고 4개 야당의 협의체죠. 4+1 협의체. 이제 선거법안 개정안 관련해가지고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벽에 부딪혔습니다. 공수처법이나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검찰 개혁 법안들 이거는 대강 이제 협의에 가닥이 잡혔다 이런 소식이 주말 동안에 전해졌었는데 네. 당장 이제 내년 총선 결과랑 직결되는 선거법 앞에서는 아무래도 각 당들도 이제 이익관계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제 민주당은 선거법과 관련된 조정이나 협의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조정이나 협의를 진행하지 않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좀 심각하게 들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대로 조정이나 협의를 진행을 하지 않으면 네. 선거법 개정안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자동으로 상정이 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네. 조정되지 않은 원안이 올라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역구가 이제 225석, 네. 비례대표가 75석에다가 연동률이 50% 이런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개정안이 올라가게 되고요. 지금까지 이제 4+1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 이 정도로 이제 대강 정리를 했고 연동 비율을 30%로 할지 더 높일지 내지는 뭐 석패율제를 어느 정도로 적용을 할지 이런 이제 협의를 진행을 해왔는데 네. 협상이 이제 진척이 안 되니까 여당이 계속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그냥 던져버린 셈입니다, 지금. 지금 제가 사실은 확인을 좀 해봤더니 선거법 225+75 그 원안 파일을 한번 보니까. 네. 석패율 적용은 권역별로 하되 정당별 2순위부터 적용하고 2명 이내까지 배정하는 걸로 원래 거기 좀 적혀져 있고 네. 정당이 해당 권역에서 30% 이상 득표하면 배제하는 걸로 돼 있던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제일 불리한 게 이제 민주당이죠. 어떻게 보면 네. 이제 거대 양당들이 사실은 그 안에서는 제일 불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그 여당에서 원안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한동안 SNS에서는 정의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안대로 하면은 비례대표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네. 정의당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다른 당에 비해서 그런 어떤 그 판단 때문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좀 단편적으로 보는 겁니다. 아, 왜요? 정의당에게 유리하다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다른 협의 주체들, 특히 이제 거대 양당, 민주당한테는 불리하다는 얘기가 되죠. 네. 그러면 민주당은 지역구 당선자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넓게 적용될수록 의석수를 비례대표에서 뺏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지역구가 당선자가 많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구는 줄어들면서 수도권이나 호남 의석을 뺏기는 효과가 나오고요. 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민주당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 개개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거나 비례대표의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면 반대표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죠. 반대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예. 표결이 붙이게 되면 통과 못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다. 그렇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현재 반대 상태를 지속할 거고 민주당 내에서도 만약에 반대 표결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148석 그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당은 그럼 좋아하겠네요. 그 원화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제가 약간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본다면 네. 이게 지금 계속 협의가 안 된다면 오히려 막판에는 한국당하고 민주당 사이에 공수처 법안을 딜하고 네. 선거법은 원안대로 간다. 이런 협의가 혹시나 진행이 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공수처법을 딜하고 나머지를 좀 처리하는 그렇죠. 방향으로 갈 4+1 걸로 딜하는. 생각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국당하고 오히려 공수처를 딜하고 선거법을 그대로 받겠다.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거 이제 항상 그 선거법이나 국회 표결이라는 건 욕망 단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욕망단이요. 예. 그렇죠. 그 전문 용어 나옵니다. 각 네. 당이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선거법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면 네. 서로 딜이 가장 좋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그런 방향성일 수도 있다. 이런 네, 그렇군요. 이거 어떻게 돌아갈까요? 오늘 일단 이제 여야 그 3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네. 거기서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4+1도 사실은 민주당이 이제 압박 카드를 낸 셈이기 때문에 네.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오늘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또 내일 얘기하는 건가요? 이 얘기를? 예, 내일 제가 이제 그 평창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 연결로 그렇군요. 자세히 말씀 나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북미 실무 협상 관련된 얘기 가지고 오셨네요. 예, 어제 이제 스티븐 비건 그 미국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입국을 했습니다. 네. 북미 사이에 이제 시계가 좀 빠르게 돌아가는 그 느낌인데 원래 이제 비건 대표가 이제 공항에 입국할 때 그 취재진하고 문답을 좀 주고받는 게 원래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는 굉장히 좀 굳은 표정이었고 취재진들이 질문을 해도 빠르게 공항을 빠져나가는 답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렇죠. 북한이 소위 크리스마스 도발이라고 하죠. 네. 연말을 자기는 이제 협상 시한으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 자칫하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전혀 반갑지 않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로운 도발, 특히 ICBM,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새로 할 수도 있다.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미국이 뭘 줄지 자기네는 매우 궁금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도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렇죠. 북한 산타가 과연 착한 아이한테 선물을 줄지 나쁜 아이한테 선물을 줄지 자기들이 결정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주는 거 아닙니까? 원래 산타를 트럼프 대통령으로 한 것 같은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네. 선물을 좀 갖다 달라고 했더니 지금 미적미적 하고 있다 이거죠. 자기들 네. 입장에서는. 그럼 탄도미사일을 안긴다 이런 거나. 네, 그러면 우리는 탄도미사일 쏘지 마.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한동안 좀 좋은 분위기로 가더니 갑자기 이렇게 돼서 사실 대한민국 입장이 조금 난처합니다. 우리가 좀 중간자적으로 이제 소위 이제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속 내세워 왔는데 네. 양쪽이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달려 나가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끼어들 수 있는 팀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운전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서로 좀 오해가 덜 생기도록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건 대표가 그 회동을 할 것 같은데 그때도 좀 얘기가 좀 잘 진행이 돼서 연말 전에 좀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양쪽의 입장을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이제 서로 오해 내지는 서로 이제 자기 욕심들을 먼저 내세우고 있는 형국이니까 네. 조금 조정을 해주자. 이런 정도가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할마가 가지고 온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그 진행자께서는 혹시 스마트폰으로 배달 앱 많이 쓰시나요? 사실 저는 배달료가 아까워가지고 잘 안 쓰는데 저희 식구들은 많이 쓰더라고요. 예, 그 배달 앱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 이번에 이제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배달업 1위 업체죠. 배달의 민족. 이걸 이제 운영하는 우한 형제들을 독일 배달업 운영사인
딜리버리 히어로가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무려 4조 8천억 원대 인수합병. 네. 예, 주말 내내 화제였는데요. 근데 문제는 딜리버리 히어로가 국내 2위 업체인 요기요. 예. 그리고 3위 업체인 배달통도 함께 운영한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랑 이 세 개 업체를 합치면 점유율이 몇 %다? 100%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상도 아니고 그냥 독점 체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공정위에서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한쪽의 자산이나 매출이 3천억 이상이거나 동시에 나머지 한쪽이 300억 이상일 경우 공정위가 이제 합병을 심사해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100% 독점하게 되는 새로운 공룡의 탄생, 이걸 과연 공정위에서 승인할까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이거 계산할 때 그 새벽에 배송하는 그거 있잖아요. 네네. 그것까지 계산에 집어 넣어버리게 되면 또 되게 변수가 많다 그러는데. 예, 이제 최근에는 좀 이제 배달 앱의 그 시장의 범주를 좀 넓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뭐 우버 이츠 같은 서비스가 뭐 최근에 종료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제 쿠팡에서도 배달 관련된 서비스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마켓컬리 같은 그런 데들도 있어서 배달앱 시장을 좀 넓게 잡으면 점유율이 달라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공정위의 입장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오면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 공정위에서 한쪽 자산이나 매출이 3천억 이상이 되고 나머지 한쪽이 300억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심사가 필요한 건데 제가 봤을 때 양쪽 다 문제다. 근데 저는 사실 몰랐어요. 네. 우아한 형제 그다음에 뭐요? 아까 딜리버리 히어로? 딜리버리 배달통? 히어로, 예. 예. 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이 그 독일, 그러니까 요기요, 예. 우아한 배달의 민족, 배달통 이게 전부 다 독일 업체에서 한 거였어요? 그 딜리버리 히어로가 이제 원래 독일의 배달앱 그 업체인데 네. 국내 업체들을 인수를 한 거죠. 이제 배달통하고 요기요를 인수를 해서 이제 같이 운영을 했는데 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저 이베이 코리아에서 G마켓하고 네. 그거를 같이 운영하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 업체들이 이렇게 그 독점적 체제를 만약에 가져가게 된다면 결국은 그 수수료율을 높이게 될 거고 그렇게 2배까지 되면 높일 수 있다 막 그러던데요. 그렇죠. 이게 경쟁이 없어지니까요. 네,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소비자들한테 결국엔 그 부담이 전개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게 참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진짜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업체에서 뭐 어떻게 하든지. 근데 왜 넘기는지 그것도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인수합병이 왜 진행되는지요? 네, 네. 5조 원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정치 강대강 제대로 붙어보시죠. 여의도 촌철살인. 네, 월요일에 정치 토크 여의도 촌철살인 때로는 날카롭고 예리한 두 분의 송곳 정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주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금 여유셨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김용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항상 김용태 의원 뵈면은 뭔가 만화 캐릭터 가지고 생각이 나요. 그래요? 네, 뭔가 되게 이런 말 표현 되나? 좀 야무지고 이렇게 똘똘해 보이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오늘 막 면도하다가 좀 배우셨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국회 상황이 어려운데요. 최근 국회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본회의는 무산되고 문희상 의장님은 계속 화내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다 이게 도둑 머리 위에서 불타고 있는 모자 때문이죠. 아, 도둑 머리 위에서 불타는 모자요? 어려운데요. 요즘 캡 씌운다, 모자 씌운다 그런 말 하잖아요. 네, 네. 유태인 속담 중에 이제 모자 잃어버린 사람이 모자 찾으려고
한 끝에 소리를 질렀대요. 도둑 머리 위에서 지금 모자 불타고 있다. 그래서 손을 가장 먼저 모자에 댄 사람이 도둑이라고 해서 도둑을 잡아냈다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정말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도 무슨 말인지 어렵죠. 국민 모른다고 심상정 대표도 얘기하셨지만 거기다 모자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연동형 캡 모자 씌운다는 말이. 근데 아마 주말 내내 문희상 의장이 그 4+1 네. 그 이상한 협의체한테 당신들 그 합의해와라. 그랬더니 아마 모자 때문에 주말 내내 못한 것 같아요. 뭐 그 모자를 30%짜리를 씌울지 50%짜리를 씌울지. 네네. 오늘도 뭐 쉽지 않다고들 그러네요. 하여튼 뭐 4+1에서 모자를 어떻게 씌울지.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그 오늘 이 순간까지도 도대체 선거법이 이 국회의원인 저도 이해 못하는 것을 갖고서 계속 싸우고 있는 이 현실 속을 푸고 하여튼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오늘 그 상정되면 또 상정되는 대로 상정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국민들한테 이 선거법이 정말로 얼마나 그 국민들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엉터리 법인지에 대해서 네. 국민들한테 알려나갈 생각입니다. 네. 유태인 속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제발 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치를 할 생각은 안 하고 뭐라고 할까. 하여간 그 농성, 뭐 다인식, 삭발. 네. 이건 뭐 양쪽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민주당 혼자 남아서 지금 정치하려고 한편에서는 한국당 보고 협상하자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다른 또 작은 야당들 상대로 지금 우리가 동분서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상태를 계속 갖고 갈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25 지역구 연동형 75를 갖다가 기본으로 하는 원안을 갖다가 이제는 상정할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상정을 해서 결국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래도 네. 이게 통과될 수 있는데 끝까지 협상에 나서지 않을 거냐.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또 한편에서는 만약에 이 작은 야당들한테 이런 그 원안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또 안 될 수도 있지 않은 거 아니냐. 의원들의 개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은 이익들을 갖고 계속 싸울 것이냐 하는 걸 갖다 물어볼 시점이 됐다. 네. 저는 뭐 성탄절 전에는 국민들한테 이 모든 상황을 종료해야 한다고 봅니다. 뭐 경제도 어렵고 북한 핵 문제도 있고 또 내년엔 새로운 희망을 갖고 국민들이 가야 되는데 정치권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님 지금 나를 밟고 가라고 하는데 대표님이 하신 행위는 국민을 밟고 가는 겁니다. 지금 민현이 말씀은 이거네요. 225대 75를 250대 50까지 내려놓은 거는 사실은 한국당을 고려해서 배려해서 한 건데 지금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까지 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는 오히려 좀 더 한국당이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계속 나올 것 같으면 그냥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저는 이제 한번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각제 국가가 하는 겁니다. 네. 아니면 그렇죠. 이원 집정부제 그렇죠. 국가가 하는 네. 거여서 애초에 과반수 정당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제 국가에서 우리 같은 집권 여당이 스스로 과반수가 될 수 없는 선거제를 갖다 갖겠다 하는 건 사실 굉장히 큰 모순인 거죠.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태도이고 더더군다나 과반수 의석을 포기하겠다 하는 것은 지지자들이 볼 때는 수용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네. 그렇다면 사실 이게 온전하게 가려면 개헌하고 같이 맞물려 가든지 개헌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연정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연정을 전제로 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면 그다음에 맨날 만나서 이 당하고 협의해야지. 이제 우리 공화당하고 협의해야지. 또 무슨 목사님 있잖아요. 네. 거기랑도 협의해야지. 이거 뭐 국정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갖다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뭐냐면 뭐 검찰 개혁이랄지 저는 뭐 공정거래법이랄지 더 많은 개혁 패키지랑 같이 갔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어쨌든 다 되지는 않았으나 한 개라도 어떤 개혁을 다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지금 이걸 더 이상 미루다간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한국당한테도 자
이런 상황 하에서 당신들은 어떤 선택을 할래? 당신들도 얼른 집권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놔야 될 거 아니냐. 또 다른 야당 같아도 그러면 당신들은 의석수 늘리는 게 목표냐. 네. 아니면 연정을 포함한 어떤 대안이 있는 거냐 하고 지금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불감 총의원 좀 고소원입니다. 우리 민병두 의원님 말씀 너무 잘해 주셨고요. 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절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제도예요. 근데 민주당이 이거를 왜 야당하고 이걸 추진했을까요? 단독 집권하지 않고 소위 친여 네. 성향의 정치 세력과 함께 안정적으로 과반수 의석 확보하려고 이 무리해서 했던 거잖아요. 자, 그래도 지금 이제 그 모순들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협상의 난항을 겪잖아요. 자, 깨끗이 접고 원래대로 하십시다. 그리고 아까 금방 우리 민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 과반 의석 정당이 나와야 하는 게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대통령이 정치 잘했으면 국민들이 총선에서 집권당 과반 의석 만들어줘서 더 힘있게 국정 끌어가라고 할 것이고 대통령이 정치 잘못했으면 당연히 야당한테 과반 의석 줘가지고 견제하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게 정도고 다음에 이 선거법 이후에 이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조정권법도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뭐 대통령 청와대 하명 수사 등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 속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다 이거 끝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21대 국회 끝나고는 21대 국회에서 하십시다. 정말 필요하다면 검경수사 조정이 필요하다면 정말 공수처 같은 게 필요하다면 21대 총선에서 민이 물어가지고 우리 과반 의석 자본 정당이 국회도 법 통과하면 좋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지역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영남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호남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영남 대 호남의 그 지역구 의석수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세요? 일반적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65대 28입니다. 그러니까요. 호남이 훨씬 적죠? 그렇죠. 네. 더블 이상이에요. 지금 영남의 의석수가 65대 28이면 애초에 시작할 때 37석을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만약에 자기의 고유한 지역 기반에서 100% 승리한다고 할 때는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도 안 내려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불평등한 구조를. 그러니까 우리 진보 정당 같은 경우는 그걸 비례대표를 통해서라도 내놓으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의석수 조정이 하나 필요한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9대 국회는 우리가 을지로위원회 같은 걸 얘기해서 네. 정의당 의제를 우리가 포섭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고령화가 심각해지잖아요. 갈수록 지금보다 30년 후에 지금 30년 만에 선거법 고치는데 30년 후에 어떻겠습니까? 지금 산업화가 덜 됐던 도시들 있잖아요. 네.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지금 호남이 가장 고령화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의석수는 더 커지고 진보적 의제를 통한 그 양극화를 갖다 포섭할 수 있는 어떤 진보 정당의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어떤 그 각 정당의 의석의 재배분, 국민 여론의 재배분 이런 거 생각한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저렇게 똥꼬집만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똥꼬집만 부리면 안 된다. 근데 우리 민주주의에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1인 1표 그리고 이 국회에서 함부로 선거제 갖고서 장난하지 말라고 네. 3분의 1 이상 차이 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한 사람이 한 표 했는데 다른 데에서는 3배 이상 이 표를 대표하지 말라고 해도 정해놨습니다. 저는 이 지역 관련 말씀하시는 우리 민병두 의원님의 논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선거제가 역대로 자당한테 유리하도록 이 협상하고 관철하려고 노력한 건 사실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비례대표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제 중심자에서는 맞지도 않고 제대로 해나갈 수도 없어요. 따라서 아까 민병도 의원님 잘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개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네.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뭐 이원 집정부제든 내각제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개인 소신은 지금 대통령 중심제 바꿔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이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이원 집정부제나 뭐 내각제나 이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꾼다면 저는 뭐 그때 가서 논의할 수 있는 뭐 얘기지. 지금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선거구제 개정은 그야말로 뭐 안 될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 싶습니다. 제 말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네. 좋다 이거예요. 자유한국당에 정말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지 않고 투쟁만 한다고 한다면 저는 225대 75 다른 야당하고 함께 가자 이거예요. 가고 개헌도 이번 총선에 공약으로 내걸자 이거예요. 네. 그다음에 국회법 이거 당연히 고쳐야죠. 현재 국회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법안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한 짝인 겁니다. 헌법과 네. 선거법과 국회법은 한 짝인 거예요. 근데 지금 서로가 다르게 돌아가는 궁합을 갖다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정의 자유한국당이 기득권을 갖다 포기하지 않겠다면 저는 이 한 짝을 갖다 맞추는 조합으로 가든지 아니면 또 역으로도 물어보는 거죠. 우리 다른 작은 야당들한테도 네. 당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고 다른 개혁 법안을 갖다가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정말 너무 아까워요. 어떻게 검찰 수사 이거 하나만 갖고 합니까? 공정거래법이랄지. 네. 역사의 불가역사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였던 교환이었어야 했는데 결국 다 드러내고 10개 냈다 10개 내놨다가 국정원법 뭐 무슨 법 그렇죠. 다 내놨다 네. 한 개만 남은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그 딜이 좀 아깝긴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 당신들은 개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냐? 정의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자유투표에 맡기자. 그래서 양쪽에다 우리는 다 배수진을 치고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일단 여기서까지 일부 좀 정리하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2부에서 다시 한번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 YTN 뉴스 FM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여의도 촌철살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일부 토론 뜨거웠는데 2부는 조금 뭐 쉬어가는 코너는 아니지만 약간 좀 분위기를 달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직접 만나죠.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북한 비핵화 협상 이게 과연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흐름이 흘러갈까 이게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민병두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북한이 이제 데드라인을 갖다 연말로 설정을 하고 네. 그 데드라인 설정한 이상은 자기 논리를 밟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 자기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로 시작해서 행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협상에서 그렇듯이 시점을 정하는 거, 시간을 정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위험하다. 예. 예.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더 유연하게 아마 북한이 좀 더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데 자유주의 세계에서 갖고 있는 어떤 정치 세계에서 내년 미국의 대선 일정이랄지 이런 모든 걸 포함하여 북한이 아마 북한이 판단하고 그 셈을 하는 것이 과연 왜 일반적인 어떤 그 자유주의 세계의 어떤 정치 논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던진 질문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만 어쨌든 지금 데드라인으로 가까이 오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 사이에 그럼 미국은 새로운 셈법을 준비했느냐. 선 북한 핵 해제 후보상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상응하는 행동을 갖다 준비했냐 하면 준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아마 비건도 특별히 그것을 준비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현상 유지를 갖다가 최대한 끌고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목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대선 때까지는. 네. 북한이 새로운 어떤 지금 엔진 실험 이상의 실질적인 도발을 갖다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다고 한다면 네. 그것이 우리가 중간에 설득하고 또 미국에 요구할 수 있고 또 미국도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럴 때 중국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의원님? 문 대통령하고 어제 방한한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지금 뭐 연말 전국에서 이 김정은의 미국에 대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가장 지금 관심사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 전에 한국에 먼저 성탄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평화 구걸 멍텅구리 짓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폭탄. 사실 얼마 전에 그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 뭐 이 말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 얼마나 자존심 상하 분했습니까? 또 그전에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 노릇하지 말라고 정말 비아냥거리고. 근데 또다시 연말에 이런 멍텅구리 짓 하지 말라고 그것도 그 남한 당국자 문 대통령을 아예 지목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네. 저는 뭐 다른 것보다 꼭 이 기사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공화당 중진 의원인 린지 그레이엄 이 상원의원이 네. 뭐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북한이 ICBM 시험하면 트럼프하고 합의할 기회 사라질 것이다. 이거는 뭐 매우 엄중한 경고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비건이 오늘 문 대통령 만나고 나서 과연 북한의 최선의 외상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김정은이 이 트럼프하고 합의할 수 있는 기회, 자기가 지금 마음대로 설정한 뭐 올해 연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다음에 네. 동창리에서 뭐 고체율 시험했다 안 했다 이런 걸로 지금 괜히 협박하는 듯한 태도 보이지 말고 네네. 데드라인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뭐 실질적으로 비핵화 조치에 입구에 진입하면 미국이나 전 세계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정말 본인이 무언가 중재자 역할을 하고 싶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의 뜻, 전 세계의 뜻 정확하게 김정은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그거를 전달하는 역할 충실히 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하는데 뭐 저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일단 그 미국 문제, 북한 문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요즘 핫한 이슈를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불러서 어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청와대 하명에 따라서 여권 후보를 당선시키느라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게 바로 이제 주장이었는데요. 이와 아울러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뭐 부시장 있을 때도 금품 받았던 걸로 또 나타났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이 전반적으로 유재수 수사라든가 김기현 수사라든가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민병두 의원님. 그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지금 조국 장관은 어떻게 된 거죠?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예, 그러니까 108일, 109일 뭐 이렇게 됐다고 하면 거의 4개월 됐는데 그때 조국 장관 청문회, 네. 후보 청문회 당시에 그날 밤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다고 하면서 이 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고 하면서 기소를 했는데 부인을 예, 지금 뭐 법원이 뭐 거의 그 공소장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제 후에 제출한 공소장은 사실은 기소 이후에 수집한 정보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또 자본시장과 관련돼서도 관련자들이 지금 재판정 진술에서 조국 가족하고의 연결성을 다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본 대들보부터 기종 전체가 다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유야무야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기소도 못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판단화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별건 수사 비스름하게 더 씌우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검찰의 어떤 수사의 어떤 이 진정성, 동기 이런 것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밖에 없지 않냐. 국민들이 한번 이 시점에서는 지난 몇 달 동안 나라 전체를 흔들었던 검찰의 어떤 수사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도대체 59명의 국회 폭력 의원들에 대한 기소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조금만 있으면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또 나경원 의원에 대한 우리 고발인 조사도 몇 차례 진행되는데 전혀 진행되지 않아요. 고발인 조사만 4번 됐고 피고소인은 안 됐다 이거죠. 윤석현 검찰총장인가요? 이분이 입만 열면 조금만 있으면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뭐 조기 축구에는 그래도 뭐 골이라도 나오는데
맨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데 전혀 성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네. 이런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제가 볼 때 국회 폭력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고 나경원 의원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은 애초에 본건에 대한 수사를 갖다가 진행이 못 된 상태에서 다른 건을 갖고 지금 이렇게 확대해 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검찰의 국기문란 3대 사건으로 엄청난 국민의 어떤 심판을 갖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기현 뭐 사건이라든가 유재수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처리하기 전에 조국 사건 혹은 뭐 아니. 패스트트랙 관련된 사건 수사하는 방식이 검찰이 조금 잘못된 걸 보면 마찬가지로 이 수사들에 대해서도 그렇죠. 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김영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자, 조국 사건 아직 기소하지 않은 건 두 가지 때문이죠. 뭐 하나는 피의 사실 공표를 조국 장관한테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안 네. 드러나서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 금지한 거 잘 지키고 있는 거 또 하나는 까도카도 계속 나오는 양파남 조국 때문에 그렇죠. 그냥 원래 양파남 나왔던 조국. 예. 자녀 입시 비리 하고 웅동학원권로 했으면 기소했으면 100번 했죠 벌써. 그런데 지금 유재수 건이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까서 또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이거 아마 연말 넘기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금방 원래 우리 진행자가 첫 번에 물어보셨던 유재수 건 네, 다음에 청와대 하명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 관련해서 어제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 벌어졌었죠.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라 아예 홍보수석이 직접 나와가지고 네. 그 청와대 하명수사 아니다. 유재 감찰 무마 그거 위법한 거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못하도록 해놓고 청와대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지금 이제 다 관련돼 있잖아요. 뭐 윤건영이니 백원훈이 네. 이런 사람들 입장을 일방적으로 즉 피의자들의 입장을 청와대 홍보수석이 나와서 공식적인 자리에 다 얘기했다는 건 참 황당한 일이고 오죽하면 어제 검찰 관계자가 나와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그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거 하나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딱 나올 것 같아요. 자, 우리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한 청와대 하명수사 네. 지시가 없었다 이렇게 윤도한 수석이 얘기했는데 어제 그랬죠. 서면 브리핑에서. 예. 청와대에 누군가 제보를 했어요. 제보를 청와대에서 이것저것 편집 변경해가지고 다시 울산시 소위 경찰청으로 내려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사에 누가 제보를 했어요. 그 제보를 갖고서 기사를 썼으면 그 제보자가 그 기사를 쓴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언론사가 기사를 쓴 겁니까? 이거는 청와대 하명수다가 분명하다란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유재수 네. 감찰 무마에 대해서도 네. 그 유재수가 감찰에 응하지 안 해서 자기가 더 이상 진척할 수 없었다 그래서 중단했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직권남용이다. 누구의 직권남용이라는 거예요? 청와대 당연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직권남용이다. 예. 왜냐하면 감찰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네. 다음 조치를 취했어야죠.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유야무야 하다가 오히려 영전에 영전을 거듭하잖아요. 저 직급을 올려가지고 네. 국회 민주당 전문위원으로 가지 않나 나중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가지 않나. 그러니까 유재수의 감찰 무마는 감찰에 응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취해진 행동이 아니라 직권남용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직권남용이었고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그냥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한 게 아니라 청와대 하명수다다라고 했던 말이 어제 이제 청와대 홍보수석하고 검찰 관계자의 말 대결이었는데 네. 국민들 보시기에 누구 말이 맞는지 뭐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나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의혹을 부풀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의혹을 부풀리는 그 심정은 이해가 돼요. 뭐 이걸 하고 저걸 해도 지지율은 안 올라가고 뭐 이 상태로 가면 선거는 질 것 같고 뭐 결국 앞길이 안 보이는 거죠. 앞길이 안 보이니까 무슨 친문 3대 게이트라고 일단 규정을 하고 온갖 의혹을 더 씌우는 거죠. 도대체 텔레그램 방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든 것인지 그게 자유한국당 발인지 언론 발인지 검찰 발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청와대 전체가 다 더 씌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씌워놓고 결국 친문 게이트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태가
결국 국정 운영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검찰의 태도예요. 지금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연말까지는 이 모든 상황을 좀 종료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검찰이 정치하는 거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갖고 조만간 필리버스터를 하고 조만간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 하에서 그 중간에 검찰이 저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폭력 의원들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네. 못하죠. 그 상황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공천 국면 아니에요? 네, 그럼 결국 그렇죠. 기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하려고 검찰은 하는 거다? 기소를 네. 못하는 게 아니라 기소를 안 하고 결국 한국당과 검찰의 어떤 야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혹을 사게 된다는 것이죠. 네, 아까 제가 네. 잠깐 조기 축구 얘기했지만 그래서 조기 검찰이라는 얘기를 조금만 기다려보라는 검찰. 그것이 결국은 야합의 어떤 그 의혹을 갖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김용태 의원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일단 못 듣고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대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FM 94.5MHz YTL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듣고 계시고요. 지금 저희 2부 마쳤습니다. 8시 정각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